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 퇴장이 2번이나 나왔고요. 파초와 루카스 헤르난데스 퇴장이 2번이나 나오는 결과 끝에 혈투 끝에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에서 정말 바이에른 뮌헨은 얻어가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졌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상자도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부상자는 스타니시치입니다. 스타니시치가 이제 한 20분쯤에 허벅지 뒷근육 또다시 햄스트링을 붙잡으면서 넘어졌거든요. 물론 약간 이제 이 뒤에 잠깐 뛰어봤는데 뛰어보다가 결국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스타니시치가 교체가 됐죠. 그래서 스타니시치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전반전 끝나는 그 상황에서 무시알라와 돈나룸마의 접촉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파초가 등을 지고 있고 무시알라가 뛰어들어오고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돈나룸마랑 파초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 틈을 노린 거죠, 무시알라가. 근데 이때 돈나룸마가 뛰어와서 이 볼을 잡는다는 게 겹치면서 무시알라의 큰 부상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플라텐버그가 무시알라가 바로 부상당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강이 골절이 의심됩니다. 아주 큰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부상당하는 장면을 보면 돈나룸마가 완전히 이제 무시알라를 좀 깔고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무시알라가 정강이가 부러지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음 시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시알라가 이런 사실은 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의 복귀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부상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시알라가 월드컵에 또 영향을 받을 거고,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무시알라가 향후 커리어에 있어서도 이 정강이 골절 혹은 지금 발목 골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골절상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아주 잠재력 높은 이 무시알라 자체가 지금 이 향후의 커리어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큰 부상까지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에 이선 자원을 좀 영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선 자원에 대한 영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시알라의 사실상 다음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까지 겹쳐버려서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클럽 월드컵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손해. 클럽 월드컵이 물론 상금도 많고 아무래도 이 상금을 가지고 또 이적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이득이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이 무시알라라는 선수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이 두 팀이 워낙에 라인이 높잖아요, 둘 다. 그래서 굉장히 라인이 높은 경기였어요, 두 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둘 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볼을 잡았을 때 케인과 무시알라가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무시알라가 부상을 당한 다음엔 이 자리에 그나브리가 나왔죠. 앞쪽에서 모두 압박, 코망도 압박, 멘데스를 또 올리세가 압박해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러면 3대2 상황이잖아요. 3대2. 이때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가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키미랑 파블로비치가 네베스와 비티냐에게 붙어요. 그러면은 키미한테는 누가 붙느냐? 우파메카노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우파메카노가 두엘을 잡을 때 파비안 루이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니까 타가 올라와서 앞쪽에서 달라붙는 장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비안 루이스는 미드필더니까 내려가서 볼을 받는데 타가 완전히 하프라인까지 넘어서서 와서 압박을 하는 장면까지. 이게 이제 사실 지난 시즌부터 보여주는 콤파니 감독의 매우 공격적인 그런 전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의 몇 장면만 봐도 엄청나게 라인을 높인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 장면 보면 이제 확실히 나오죠.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서 무시알라와 케인이 올라가 있고 계속 이제 모든 선수가 1대1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파블로비치가 네베스, 키미가 비티냐 두 명을 압박하는데, 이러면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무시알라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파비안 루이스를 요나탄 타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오늘 경기는 우파메카노보다 오히려 타가 이렇게 올라와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우파메카노보다는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를 위쪽에서 누르는 역할, 뒤에서 우파메카노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또 나눈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들 봐도
타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파비안 루이스를 압박하더니 완전히 그냥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 보면 여기서 패스가 건너오는데 일단 위치 선정부터가 바이에른 뮌헨이 앞쪽에 정말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앞으로 보내줬을 때 여기서는 두에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니까 요나탄 타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압박을 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순간적으로 바르콜라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에 저런 스위칭 플레이를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면 제로톱에 있는 두에라던가 바르콜라던가 어떤 선수든 저렇게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되면서 달려 나오는 수비를 바보로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타가 공격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오히려 바르콜라가 돌아뛰면서 타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타가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르콜라가 뒷공간을 무너뜨릴 때 편안하게 이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반대편에 있는 흐비차에게 볼을 전개하면서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뒷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허용하는 장면.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 이 두 선수만 남아 있는 거죠. 타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니까. 근데 이런 장면은 사실 타가 느리기 때문에 나온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도 지난 시즌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둘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올라갈 때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기본적으로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원래 이런 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뒷공간이 열리고 특히나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 흐비차 같은 자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흐비차가 볼을 가지고 한 번에 우파메카노를 무너뜨리는 드리블 돌파가 나와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실은 여기서는 수비수가 워낙에 불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흐비차가 여기서도 완전히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한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죠. 물론 여기서 노이어가 이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막아내는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콤파니 감독이 오늘도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경기였다.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장면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저렇게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앞쪽에서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도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앞으로 볼을 방출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이 되면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바로 기회거든요. 지금은 바르콜라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라이머가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붙어버립니다. 근데 볼을 끊었어요.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적인 찬스 이런 거를 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마무리를 좀 못하기 때문에 늘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런 장면도 오늘 경기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경기는 못한 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과감한 압박에서 기회를 많이 창출을 했어요. 이 장면도 해리 케인, 무시알라 압박하고 있고 코망 그리고 앞쪽에서 파블로비치까지 압박을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티냐가 여기서 줄 곳이 없어서 네베스를 순간적으로 못 보고 당황해서 패스를 잘못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오니 바로 뺏어서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적인 찬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오늘 경기를 저렇게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이제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바이에른 뮌헨이 어쨌든 이제는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는 아직까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으니까 100%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타를 기용을 할 때 타와 우파메카노 조합을 쓸 때 어떻게 조합을 써야 되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만들죠. 볼을 가졌을 때.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 타, 라이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왼쪽 풀백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러면 타가 가뜩이나 우파메카노보다는 가속도가 느린데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타가 측면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몇 차례 나왔었죠. 이번 대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어떤 식으로 3백을 만드느냐. 라이머가 올라가고요. 올리세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때 우파메카노, 타, 스타니시치 요 전형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타를 3백의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무조건 가운데에 두는 요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타가 뒤쪽에서 커버를 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타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쓰면서 철저하게 타는 가속도에 대한 단점을 가려주려는 요런 이제 플레이를 실제로 콤파니 감독도 계속 구상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경기 장면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할 때 보면 3백을 요런 식으로 구성해요. 일부러 스타니시치, 타, 우파메카노.
그래서 이제 좌우 측면 공간은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타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측면 커버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스피드 싸움하는 건 좌우 측면에 있는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입니다. 가운데에선 요나탄 타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우파메카노가 흐비차에게 뚫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요런 장면에서 우파메카노가 흐비차를 되게 잘 막았어요. 여기서도 흐비차가 치고 달리는데 우파메카노가 워낙에 빠르니까 몸싸움도 좋고 여기서 흐비차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런 장면이고,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이제 이렇게 3백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우파메카노가 뛰어나가는 이제 흐비차를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결국에는 우파메카노가 흐비차를 막아 세우는 이런 장면이죠. 다른 장면도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달려 나와서 이번에는 흐비차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 이제 흐비차의 볼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저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타를 가운데 두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콤파니 감독도 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근데 이제 타가 이제 여기서 이 선수가 가진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거냐면 빌드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타가 잘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3백을 만드는데 타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앞쪽으로. 여기서 이제 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배급을 하냐면, 요거는 뭐 레버쿠젠 때도 잘했죠. 일단 가운데 쪽으로 넘겨주고 이때 수비가 다시 이제 여기서 쏠리니까 타가 살짝 빠져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타가 약간 살짝 빠져서 리턴 패스를 받은 다음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를 향해서 달려나왔으니까 요 공간을 보고 찔러주게 됩니다. 요런 빌드업 작업. 그래서 타가 여기 패스가 쫙 들어가면서 케인에게 들어가면서 케인이 잡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타가 롱 패스를 통해서 3백의 가운데 있다가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롱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타가 여기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장점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때때로 아직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3백이 돼 있을 때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선 이제 측면으로 무리하게 패스를 주다가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끊기는, 바로 위기가 초래되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타가 확실히 라인을 올렸을 때 약간의 그런 미스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타는 높은 라인에서의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죠. 롱킥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타가 달려나와서 끊는다는 게 잘못 끊었어요. 터치 미스가 나오면서 흐비차한테 가고, 그러니까 흐비차가 바로 받아서 뒷공간 패스. 그러면 앞에서 원래 타가 여기 있었는데 뛰쳐나와서 압박을 한 거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가 나오면서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바르콜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1대1 찬스에서 슈팅, 이걸 이제 노이어가 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선방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타도 아직까지는 녹아들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런 문제도 보이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라인을 엄청 높여서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두 팀이 가져가는 그런 압박에 대한 컨셉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이제 모든 선수를 대인마크 형식으로 1대1로 붙잡고 있죠. 바이에른 뮌헨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빌드업을 하는데 앞쪽에서 달려나오면서 끊거든요. 이 달려나오면서 끊는 선수가 마르키뉴스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압박하고 있었던 선수가 파초입니다. 파초와 마르키뉴스, 센터백 라인이 하프 라인을 넘어서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인마크니까. 그래서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인 그나브리는 마르키뉴스, 해리케인을 압박하는 선수는 파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과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잡는데 파초가 달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등을 지고 돌아서요. 이거 제일 잘하죠, 해리케인이. 돌아서자마자 뒷공간이 열리니까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리케인이 이 모습을 보고 한 번에 스루 패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또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마무리가 안 좋아서 여기서도 마무리가 좀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 보면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라인이 높고 과감하게 압박하고 부딪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참 동일한 컨셉을 많이 가져가는 팀들 간의 경기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린 게 어떤 거냐? 결국에는 전방 압박을 성공시킨 다음에 결정력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전개시키는데 해리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또 달려들어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가.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해리 케인이 돌아서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기회가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네베스가 끊어서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측면으로 뛰는 하키미에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여기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네베스에게 찔러줘요. 요 이제 실시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찔러주고 뛰어들어가고 찔러가고 요게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베스가 하키미, 하키미가 네베스, 이 과정에서 측면 공간이 무너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네베스가 뒷공간을 무너뜨렸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점은 무너뜨리니까 바로 멘데스, 덴벨레, 흐비차가 뜁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죠. 근데 한 명의 선수 두에가 뒤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베스가 두에에게 컷백. 근데 여기서 두에가 심지어 본인의 주발도 아니고 왼발인데 접고 들어오다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센스가 정말 좋았던 게 두에가 뒤쪽에서 보면 잡아서 왼발 각도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노이어를 속인 거거든요. 파포스트를 보는 척을 하다가 노이어가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파포스트 쪽으로 쏠리니까 바로 니어로 때려버립니다. 요게 득점이 돼버렸죠. 요런 이제 결정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둘 다 라인이 높고 라인이 높았을 때 끊어내서 빠르게 공격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찬스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라인이 올라왔으니까 둘 다 뒷공간이 열려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결정력에 대한 차이, 요게 일단은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확실히 좀 물에 올랐다는 게 퇴장이 2개가 나왔잖아요. 어떤 퇴장이었냐? 82분의 파초, 92분의 루카스 헤르난데스, 2명이나 퇴장당했어요. 1대0 상황에서. 정말 수세에 몰렸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퇴장이었는데, 파초 같은 경우는 달려와서 발을 뻗다가 고레츠카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물론 이제 여기서 발을 내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러면서 퇴장을 당했고, 루카스 헤르난데스는 정말 어이없게 여기서 게이루를 팔꿈치로 치고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경질적으로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심지어 발을 또 뻗어서 발로 또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퇴장. 이 2명이 퇴장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강점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최고의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있으면 9명이 뛰어도 어쨌든 수비 라인 그냥 밀집시키면 이거를 뚫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앉은 다음에 단순하게 덴벨레, 단순하게 하키미, 왼쪽에서 누누 멘데스, 이런 선수들이 뛰면 막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개개인의 이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냐, 정말 이게 놀라울 정도의 그런 개인 능력들이 파리 생제르맹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골키퍼까지 8명, 9명 있어 뛰었잖아요. 앞쪽에 덴벨레 한 명이에요. 덴벨레.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급하니까 1대0 상황에서 라인을 엄청 올립니다. 심지어 상대가 9명이니까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끊어내자마자 그냥 덴벨레한테 줘요. 덴벨레가 여기서 내려와서 볼을 잡는데 순간적으로 수비가 달라붙을 때 덴벨레가 볼을 받아서 바로 내줍니다. 요 덴벨레의 개인 역량, 그리고 내주자마자 90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티냐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어나가요. 어떤 선수보다 빠르게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돌려놓고 비티냐가 뛰어 올라와서 이 볼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덴벨레에게 스루 패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에서는 타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덴벨레를 막는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덴벨레가 여기서 정말 직선적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와의 1대1, 그리고 심지어 양발잡이니까 왼발로 접는 척을 하다가 오른발로 슈팅. 이 골대를 맞았죠. 심지어 골대 맞고 나온 걸 에메리가 뒤에서 잡아서 다시 재차 슈팅을 하는데, 이 슈팅이 맞고 측면으로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키미가 흘러나온 볼을 잡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가 별로 없어서 공격 숫자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키미가 원맨쇼 볼을 끌고 나가더니 3명 사이, 해리 케인, 우파메카노, 토마스 밀러, 이 3명 사이에서 풀백이 여기서 돌파가 돼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측면 공간에서 접으면서 요리조리 피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이 개인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키미가 풀백이지만 공격의 핵심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키미가 완전히 3명을 바보로 만들었고, 바보로 만들 때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3명 사이니까. 그래서 타가 공격에 있다가 내려올 때 요 수비 라인 앞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키미가 뚫고 나오니까 덴벨레가 바로 요 앞 공간을 뛰어요. 순간적으로 타가 놓쳤죠. 그래서 하키미가 뚫고 나온 다음에 바로 덴벨레에게, 그리고 덴벨레가 여기서 이번에는 마무리 성공. 이게 이제 마지막에 타가 공격수처럼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못 내려온 거였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어쨌든 하키미가 저 3명을 뚫고 나오는 걸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가 또 저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덴벨레를 놓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선수가 없어도 이 파리 생제르맹의 한 명 한 명의 이 개인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걸 경기 장면들을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냥 수비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찹니다. 한 번에. 심지어 이 패스도 뒤에서 엄청나게 정확한 패스가 계속 나가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여기선 두회 1대1 찬스. 그리고 두회가 여기서도 볼 잡은 다음에 라이머를 순식간에 제칩니다. 그리고 제치자마자 위협적인 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게 참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 그리고 이게 참 위치도 늘 이 파리 생제르맹은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하키미가 올라가면 네베스가 내려가 있고, 누누 멘데스가 올라오면 파비안 루이스가 뒤로 가 있고, 앞쪽에 있는 바르콜라가 내려오면 파비안 루이스가 센터백 라인에 있다가 갑자기 전방으로 침투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경기도 역시나 파리 생제르맹이 왜 트래블 팀인지를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었지만, 퇴장도 있었고 큰 안타까운 무시알라의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정말 단 한 개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특히나 이 클럽 월드컵이 프리시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프리시즌은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이제 이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선수들이 휴가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시즌을 펼치는 건데, 클럽 월드컵이 있으니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 무시알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 를 끼칠지, 다음 시즌의 플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차라리 무시알라가 부상을 안 당하고 오늘 경기를 2대0이 아니라 5대0으로 지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이 무시알라의 부상 요 하나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은 다음 시즌까지 해도,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무시알라가 없으니까 이선 자원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팀들이 이제 무시알라가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걸 알고 바이에른 뮌헨이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또 이적 시장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러모로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